여자교도소 3동 복도는 오후 2시만 되면 유난히 조용해지는데 재소자들이 작업장으로 나가고 나면 남는 건 형광등 소리와 어디선가 새어나오는 텔레비전 소리뿐이었다. 그 복도 끝 세면장 앞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52살의 박선희는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곳에 들어온 지 한 달 하고도 사흘째 되는 날이었는데 입술이 터져 있었고 코피가 마른 채로 윗입술 언저리에 딱딱하게 굳어 있었으며 오른쪽 눈두덩이는 보라색으로 부어올라 제대로 뜨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세면장 안쪽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였는데 누군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세면대에 기대어 팔을 부여잡고 있었으며 문 옆에는 한 여자가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모두 4명. 이 수감동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소문난 김미란과 그녀의 일당들이었는데 지금 그들은 한 명도 제대로 서 있지 못했다. 복도 저편에서 2명의 재소자가 지나가다가 세면장 입구를 보고는 걸음을 멈췄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본 뒤 황급히 뒤돌아 가버렸으며 그들의 발소리는 점점 빨라지더니 결국 뛰어가는 소리로 변했다. 박선희는 바닥에 앉은 채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고 손목에서 묘한 통증이 느껴졌으며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세면장 안쪽에서 김미란이 일어나려고 애쓰는 소리가 들렸는데 야 너 라고 말하려다가 다시 신음소리를 냈고 박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는데 부은 눈과 터진 입술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예전의 박선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복도 끝에서 교도관의 발소리가 들렸고 똑똑똑 규칙적인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다가 세면장 입구에서 멈췄으며 교도관은 안을 들여다보다가 잠깐 멈칫했다. 뭐 하는 거예요? 교도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김미란이 간신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진 거예요 라고 말했으며 교도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한참을 쳐다보다가 다들 작업장으로 나가세요라고 말하고 돌아섰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김미란이 박선희를 똑바로 쳐다봤는데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고 너 대체 뭐야? 라고 물었지만 박선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자기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박선희는 천천히 일어섰고 벽을 짚어 중심을 잡았으며 세면장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복도의 발소리만 울렸고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으며 박선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면서 단 한 가지 생각만 했다. 이제 어떡하지?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나요? 천안, 부산, 인천, 대구. 듣고 계신 곳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도할게요.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박선희가 이 교도소에 처음 들어온 건 5주 전이었다.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옆에 앉은 변호사는 항소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박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항소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횡령. 그녀가 13년 동안 일했던 작은 무역회사에서 5천만 원이 사라졌고 격리 담당이었던 박선희가 범인으로 지목됐으며 실제로 그 돈 중 일부가 그녀의 통장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그녀가 가져간 게 아니라 사장이 급한 일이 있으니 4명의로는 곤란해서 그러는다. 잠깐만
내 통장 좀 빌려줄 수 있어? 라며 부탁한 것이었는데 당시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사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융통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일주일 뒤 돈은 다시 빠져나갔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잊고 있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감사가 들어왔고 그 돈의 흔적이 발견됐으며 사장은 법정에서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박선희 씨가 제 직인을 몰래 찍어서 횡령한 겁니다. 라고 잡아떼었다. 박선희는 아니에요. 사장님이 부탁하셨어요. 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고 변호사는 증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라고만 말했으며 결국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 태수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나까지 망신당했어. 이제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 라며 소리를 질렀고 박선희가 여보, 나는 정말 안 했어. 억울하게 걸린 거라고 말하자 태수는 비웃으며 법원에서 유죄 나왔잖아. 그게 증거지라고 말했다. 일주일 후 태수는 이혼 서류를 들고 왔는데 나도 살아야 하니까 이해해라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고 박선희는 그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내가 뭘 잘못한 걸까라는 생각만 계속 들었지만 답은 없었다. 딸 지은이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으며 한 번은 딸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만났는데 지은이는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라며 황급히 가버렸고 그게 엄마 딸로서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박선희는 호송차에 실려 이곳으로 왔다. 입소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는데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 수감복 지급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렸고 마지막으로 소지품 검사를 할 때 교도관이 영치금은 얼마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150만 원이요. 박선희가 대답하자 교도관은 잠깐 그녀를 쳐다봤는데 꽤 많이 넣으셨네요 라고 말했고 박선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 돈은 이혼 위자료 300만 원에서 집 정리하고 남은 돈과 퇴직금 500만 원 중 일부를 합친 것이었는데 원래는 딸 지은이가 결혼할 때 축의금으로 주려고 모아둔 돈이었다. 하지만 지은이는 엄마의 면회조차 거부했고 박선희는 그래도 나중에 출소하면 딸한테 이 돈이라도 쥐어줘야지라고 생각하며 통장에 넣어뒀던 것이었다. 교도관이 여기선 돈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얼마나 갈지는 본인 하기 나름이죠라고 말했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삼동 수감동으로 들어섰을 때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독방들이 보였고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와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으며 몇몇 재소자들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박선희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교도관이 여기가 당신 방입니다 라며 한 독방 문을 열었는데 2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변기가 전부였고 식사는 아침 6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5시 반입니다. 작업 배정은 일주일 뒤에 나갑니다라는 간단한 설명을 듣고 문이 닫혔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박선희는 침대에 앉아 빈 방을 둘러봤으며 이제부터 2년 동안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숨이 막혔지만 울지는 않았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날 저녁 식사 시간이 됐을 때 교도관이 문을 열며 식당으로 나오세요라고 했고 박선희는 복도로 나가 다른 재소자들을 따라 식당으로 향했는데 식당은 생각보다 컸고 긴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으며 이미 자리를 잡은 재소자들이 3, 3, 5 모여 앉아 있었다. 박선희는 빈자리를 찾아 구석에 앉았고 배식을 받아먹기 시작했는데 맛은 없었지만 배는 고팠으며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다. 신입이지? 박선희가 고개를 들자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웃고 있었는데
머리를 짧게 자르고 팔에 희미한 문신 자국이 있는 그 여자는 나 김미란이야. 여기 들어온 지 벌써 3년 됐어라고 말했다. 박선희는 박선희입니다 라고 작게 대답했고 김미란은 말 놓고 해. 우리 다 언니 동생 하는데 뭐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다. 여기 처음이지? 적응 좀 되겠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럴 거야. 다들 처음엔 그래. 근데 여기서 살려면 알아야 할 게 있거든. 김미란이 밥을 먹으며 말했는데 여기는 밖이랑 달라. 교도관들이 다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에서 재소자들끼리 알아서 돌아가는 거야라고 했고 박선희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고 계속 밥을 먹었다. 언니들한테 잘 보이면 여기서 편하게 지낼 수 있어. 근데 그러려면 좀 알아서 처신해야지. 무슨 뜻이에요? 박선희가 물었을 때 김미라는 잠깐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영치금 좀 있지? 150만 원? 박선희는 깜짝 놀라 김미란을 쳐다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묻자. 김미란은 어깨를 으쓱하며 여기선 다 알아. 신입 들어오면 얼마 있는지 금방 소문 나거든이라고 말했다. 그게 왜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여기 적응하려면 언니들한테 인사는 해야지. 김미란이 웃으며 말했는데 인사라는 게 뭔데요? 라고 박선희가 묻자 김미란은 대놓고 말했다. 영치금에서 50만 원만 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잘 챙겨줘. 박선희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김미란은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다. 만약 안 내면요? 박선희가 조심스럽게 묻자 김미란은 잠깐 숟가락을 멈추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럼 혼자 알아서 살아야지. 근데 그게 쉬울 것 같아? 그 말투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고 박선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김미란은 천천히 생각해 내일 아침까지만 알려줘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선희는 식판을 들고 있었지만 더 이상 밥이 넘어가지 않았고 50만 원이면 딸한테 줄 돈의 3분의 1인데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재소자들도 자기들끼리 무리지어 앉아 있었고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그날 밤 박선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김미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50만 원을 내야 하나? 라는 생각과 그건 딸 결혼 축의금인데 라는 생각이 번갈아 올라왔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다. 2년만 참자. 일단 편하게 지내는 게 먼저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눈을 감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박선희는 교도관에게 영치금 통장 인출을 신청했고 50만 원을 뽑아 김미란에게 건넸는데 김미란은 돈을 받으며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앞으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웃었지만 박선희는 웃지 못했다. 돈을 건네는 순간 무언가 자신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자존심인지 분노인지는 알 수 없었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곳에선 법이 아니라 주먹이 지배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지금 그 밑바닥에 있다는 것. 박선희는 그날부터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 애썼고 일주일 후 작업 배정을 받아 세탁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재소자들과 말을 섞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외로움이 깊어졌고 밤마다 딸 생각이 났으며 면회라도 한번 와줬으면이라는 바람을 품었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박선희는 여전히 김미란과 그 일당들을 피해 다녔고 식사 시간엔 빨리 먹고 나왔으며 작업 시간엔 말없이 일했고 밤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100만 원은 지켜야 해. 저건 딸 것이니까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다. 한 달하고 이틀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박선희는 세탁실에서 작업을 마치고 수감동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복도 끝에서 김미란이 다른 재소자 2명과 함께 서 있는 게 보였고 그들은 박선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박선희는 걸음을 늦췄지만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고 천천히 다가가자 김미란이 웃으며 선희야, 잠깐 얘기 좀 하자라고 말했다. 무슨 얘기요? 여기서 하긴 그러니까 내 방으로 가자. 김미란이 박선희의 팔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나머지 2명도 따라 들어왔고 문이 닫혔으며 박선희는 침대 모서리에 앉았고 김미란은 책상에 기대어 섰다. 다음 주가 딱 한 달 되는 날이잖아. 김미란이 말했고 박선희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물었으며 김미란은 웃으며 월세 내야지라고 대답했다. 월세요? 응, 한 달에 30만 원. 그럼 계속 편하게 지낼 수 있어. 박선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는데 처음에 50만 원 낸 게 전부 아니었어요? 라고 물었지만 김미란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입장료고 이건 월세야. 여기서 편하게 살려면 당연히 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처음엔 그런 말 없었잖아요. 박선희가 목소리를 높이자 김미란의 표정이 굳었고 옆에 서 있던 재소자 하나가 한 발 다가서며 야, 말 조심해라고 말했다. 선희야, 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미란이 천천히 말했는데 여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든지 아니면 혼자 알아서 살든지 둘 중 하나야라고 말했다. 저 돈 없어요. 통장에 1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100만 원이면 많이 남았네. 그럼 30만 원 내는 거 어렵지 않잖아. 김미란이 웃으며 말했고 박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 돈은 못 드려요. 그건 제 딸 결혼 축의금이에요. 딸? 너 딸 있어? 김미란이 흥미로운 듯 물었고 박선희는 네, 26살이에요라고 대답했으며 김미란은 그래. 근데 면회는 한 번도 안 왔던데? 라고 말했다. 박선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김미란은 빙긋 웃으며 아, 엄마가 전과자라서 창피한가 보네라고 말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박선희의 목소리가 떨렸고 김미란은 더 신이 나서 말했다. 아니 뭐 이해는 돼. 누가 전과자 엄마 자랑하고 다니겠어? 근데 그런 딸한테 축의금을 왜 줘? 어차피 받지도 않을 텐데. 그래도 그건 제가 할 일이에요. 박선희가 말했지만 김미란은 코웃음을 쳤다. 할 일? 여기서 2년 살고 나가면 그때도 내 딸이 너 만나줄 것 같아? 꿈깨. 그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박선희는 참았고 그래도 그 돈은 못 드려요라고 다시 말했으며 김미란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다. 그럼 어쩔 건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 제가 일을 더 하든지. 일? 여기서 무슨 일을 해? 세탁실에서 빨래 개는 거. 김미란이 비웃으며 말했고 옆에 있던 재소자가 언니, 이 사람 말 안 들으면 그냥 가져오면 되죠라고 말했다. 잠깐만요. 제발 시간 좀 주세요. 박선희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김미란은 고개를 저었다. 시간은 이미 다 줬어. 다음 주 월요일까지 30만 원 준비해. 안 그러면. 김미란이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고 3명은 방을 나갔으며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박선희는 침대에 주저앉았고 손이 떨렸으며 어떡하지? 라는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30만 원을 내면 70만 원이 남는데 그럼 다음 달엔 또 얼마를 달라고 할까?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다 빼앗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딸한테 줄 돈이 하나도 없어지겠네라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박선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천장을 보며 딸을 떠올렸는데 지은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옷을 입고 활짝 웃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으며 그때는 행복했는데라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다. 지은아, 엄마가 이렇게 됐어. 내가 결혼할 때 축의금이라도 줘야 하는데 그것조차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딸은 들을 수 없었고 박선희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몸을 웅크렸다.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박선희는 김미란을 피해 다녔고 식사 시간엔 일찍 가서 빨리 먹고 나왔으며 작업 시간엔 세탁실 구석에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김미란은 계속 그녀를 찾아왔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생각 끝났어? 라고 물었으며 박선희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 박선희는 교도관에게 영치금 인출을 신청했고 30만 원을 뽑았는데 통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잔액 70만 원. 이제 70만 원밖에 안 남았네.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지만 참았고 저녁 식사 시간에 김미란에게 돈을 건넸으며 김미란은 돈을 세어보고는 잘했어.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면 되라고 웃었다. 박선희는 웃지 못했고 자리로 돌아가 밥을 먹으려 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며 식판을 들고 일어나 나가려는데 김미란이 뒤에서 말했다. 아, 참. 다음 달엔 40만 원이야. 박선희는 걸음을 멈췄고 뒤돌아보며 뭐라고요? 라고 물었으며 김미란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물가가 올랐잖아. 40만 원. 그럼 그 다음 달엔요? 50만 원? 글쎄, 그건 그때 가봐야 알지. 김미란이 비죽 웃었고 박선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며 식당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러다 다 빼앗기겠네. 그 생각이 들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날 밤 박선희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라는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았고 답은 없었다. 사흘이 지난 목요일 오후 박선희는 세탁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교도관이 들어와 박선희 씨, 면회 오셨어요 라고 말했다. 박선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누가요? 라고 물었으며 교도관은 따님이요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박선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는데 지은이가? 왜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교도관을 따라 세탁실을 나왔고 복도를 걸어가며 혹시 면회 오겠다고 연락이라도 왔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교도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면회실 문 앞에 섰을 때 박선희는 심호흡을 했고 지은이를 만난다는 생각에 떨렸으며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유리 너머에 딸이 앉아 있었다. 지은이는 예쁘게 화장을 했고 새로 산 듯한 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핸드백은 명품처럼 보였는데 엄마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다. 박선희가 전화기를 들자 지은이도 전화기를 들었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으며 박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아, 왔구나. 엄마 보고 싶었지? 네. 지은이의 대답은 짧았고 박선희는 언제 온 거야? 갑자기 면회 와서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라고 말했지만 지은이는 표정이 굳어 있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지은이가 말을 끊으며 말했고 박선희는 잠시 멍했다가 결혼? 누구랑? 라고 물었으며 지은이는 전에 말씀드렸던 회사 선배예요. 기억나세요? 라고 대답했다. 아, 그 사람. 축하한다, 지은아. 언제 하는데? 박선희가 웃으며 물었지만 지은이는 웃지 않았고 다음 달 15일이요라고 말했으며
박선희는 그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 준비는 다 됐어? 라고 물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그래, 잘 됐다. 엄마가 나중에 출소하면 축의금 줄게. 박선희가 말했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고 엄마 그래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말했으며 박선희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무슨 말? 결혼하고 나면 당분간 연락 안 할 거예요. 지은이가 말했고 박선희는 귀를 의심했으며 뭐라고? 라고 되물었지만 지은이는 똑같이 말했다. 연락 안 할 거예요. 시댁에서 엄마 얘기 나오면 곤란하거든요. 지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박선희의 목소리가 떨렸고 지은이는 눈을 피하며 엄마도 이해하시잖아요. 저 이제 결혼하는데. 전과자 엄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했다. 지은아, 엄마가 횡령을 한 게 아니라 억울하게 걸린 거라는 거 너도 알잖니? 그래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박선희는 할 말을 잃었으며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그럼 엄마는 어떡하라고? 여기서 혼자 2년 있다가 나가서도 혼자 살라고? 엄마 인생은 엄마가 알아서 하셔야죠. 저도 제 인생 살아야 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는데 박선희는 지은아, 제발. 엄마가 너 결혼할 때 축의금이라도 주고 싶어서 돈을 모아뒀어. 70만 원 있어. 그거라도 받아줘라고 말했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저희 잘 살 수 있어요. 지은아. 엄마, 저 이제 가볼게요. 시간 없어요. 지은이가 전화기를 내려놓으려 하자 박선희가 소리쳤다. 지은아, 제발 딱 한 번만 더 면회 와줘. 엄마가 나갈 때까지 한 번만이라도.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전화기를 내려놓고 있었고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으며 박선희는 유리 너머로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전화기에서 뚜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났고 박선희는 그제야 전화기를 내려놓았으며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다. 교도관이 면회 끝나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고 방으로 돌아오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으며 발을 옮길 때마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방문이 닫히자 박선희는 침대에 주저앉았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으며 딸마저 나를 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래, 나는 이제 정말 혼자야. 그 생각이 들자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가라앉았는데 슬픔이 아니라 일종의 체념 같은 것이었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네라는 생각이 뒤따랐다. 박선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70만 원을 딸한테 주려고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네라고 중얼거렸고 그 순간 무언가가 속에서 조용히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분노였다. 하지만 아직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박선희는 그저 눈을 감은 채로 있었으며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박선희는 식당에 나가지 않았고 교도관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배 안 고파요라고 대답했으며 사실은 김미란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밤이 됐고 박선희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내일은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답은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박선희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일어날 이유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교도관이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라고 말했지만 오늘은 안 나갈게요라고 대답했으며 교도관은 몸 상태 안 좋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박선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점심시간도 지나갔고 작업시간도 지나갔으며 박선희는
계속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오후 3시쯤 됐을 때 방문이 열렸고 김미란이 들어왔다. 야, 너 왜 안 나와? 밥도 안 먹고 작업도 안 하고. 김미란이 물었지만 박선희는 대답하지 않았고 김미란은 침대 옆으로 다가와 야, 박선희, 배 말 들려? 라고 물었으며 박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미란을 봤다. 뭐 하러 왔어요? 뭐 하러 왔냐고? 너 어제 면회 왔다며? 김미란이 웃으며 물었고 박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김미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따님이 왔다고 들었는데 잘 됐네. 결혼한다며? 축하할 일이네. 박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김미란은 침대 끝에 앉으며 계속 말했다. 면회 왔으면 돈 좀 넣어줬겠지? 통장 확인해 봤어? 안 넣어줬어요. 박선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고 김미란은 거짓말 딸이 결혼하는데 돈을 안 넣어줬을 리가 없지라고 비웃었다. 진짜 안 넣어줬어요. 오히려 연락 끊자고 했어요. 박선희가 말했고 김미란은 잠깐 멈칫했다가 뭐 연락 끊자고 라고 되물었으며 박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과자 엄마 있으면 안 된대요. 결혼 끝나고 나면 연락 안 한대요. 그 말을 하는 박선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고 김미란은 잠깐 말이 없다가 쯧쯧 불쌍하게라고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동정이 아니라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럼 70만 원은 뭐 하려고 모아둔 거야? 딸 결혼 축의금 준다고 했잖아. 이젠 줄 필요 없죠. 어차피 안 받을 테니까. 박선희가 말했고 김미란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그 돈 남는 거네? 네. 그럼 좋은 생각이 있는데. 김미란이 웃으며 말했고 박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미란을 쳐다봤으며 김미란은 계속 말했다. 어차피 딸한테 줄 필요도 없는 돈이면 여기서 편하게 쓰는 게 낫지 않아? 70만 원이면 한 달에 40만 원씩 내도 한 달 반은 버티잖아. 그리고 나서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어차피 넌 여기서 1년 반 더 있어야 하잖아. 김미란이 말했고 박선희는 웃음이 났지만 웃지 않았으며 그럼 결국 다 빼앗기겠네요 라고 말했다. 빼앗긴다는 게 아니라 편하게 지내기 위한 거지. 너도 알잖아. 여기선 혼자 버티기 힘들어. 김미란이 말했지만 박선희는 대답하지 않았고 김미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생각 잘해봐. 내일 저녁까지 답 들려줘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혔고 박선희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으며 결국 다 빼앗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무언가 속에서 치밀어 올랐는데 그건 슬픔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었으며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는 것 같았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채웠고 남편은 나를 버렸고 딸도 나를 버렸고 회사는 나를 범죄자로 만들었고 이곳에선 내 돈마저 빼앗기고라는 생각이 이어졌으며 박선희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으며 이게 나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무언가도 보였는데 눈빛이 예전과 달랐고 그 안에 무언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 생각이 들자 박선희는 침대에서 내려와 방 안을 천천히 걸었고 창문 밖을 보며 15년 동안 나는 뭘 했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여자교도소 폭력사범 전담팀. 그곳에서 15년을 일했고 여성 조폭들과 폭행범들을 상대했으며 제압술과 체포술을 배웠고 수백 명을 눕혔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었고
퇴직한 지도 벌써 7년이 지났으며 이제 그런 건 소용없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정말 소용없을까? 박선희는 자신의 손을 펴서 쳐다봤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남아 있었으며 아직 남아있네라는 생각을 들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을 때 박선희는 식당으로 나갔고 이틀 만에 나온 거라 몇몇 재소자들이 힐끗 쳐다봤으며 김미란도 저쪽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박선희를 보고는 비죽 웃었다. 박선희는 배식을 받아 구석자리에 앉았고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맛은 여전히 없었지만 억지로라도 먹었으며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다. 김미란이었다. 생각 끝났어? 김미란이 웃으며 물었고 박선희는 밥을 먹으며 아직이요라고 대답했으며 김미란은 내일까지라고 했잖아. 시간 별로 없어라고 말했다. 알아요. 그래, 잘 생각해. 내 딸이 결혼한다며? 다음 달 15일? 김미란이 말했고 박선희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으며 김미란은 계속 말했다. 축의금은 얼마나 줄 생각이었어? 70만 원다. 그게 왜요? 박선희가 물었고 김미란은 웃으며 그냥 궁금해서 근데 이제 딸이 받지도 않을 거면 의미 없잖아라고 말했다. 딸 얘기는 그만하세요. 박선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김미란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왜? 사실이잖아. 내 딸은 전과자 엄마 창피해서 연락도 안 하겠다는 거고 축의금은 받지도 않을 거고 결혼식에도 안 부를 거 아냐? 입 닥쳐요. 박선희가 말했고 김미란은 잠깐 멈칫했다가 비웃었다. 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입 닥치라고요. 딸 얘기는 꺼내지 말라고요. 박선희가 김미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고 주변 재소자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으며 김미란의 얼굴이 굳었다. 야, 너 지금 미쳤어? 김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선희의 어깨를 밀었고 박선희는 뒤로 휘청했지만 넘어지지 않았으며 김미란이 말했다. 너 오늘 밤 각오해. 김미란이 다른 재소자 3명과 함께 식당을 나갔고 박선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며 온몸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른 재소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 사람 죽었네 김미란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봐라는 말들이 들렸지만 박선희는 신경 쓰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와 박선희는 침대에 앉아 자신의 손을 쳐다봤고 오늘 밤 각오하라는 김미란의 말이 떠올랐으며 새벽에 올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번처럼 새벽 2시쯤 방으로 쳐들어와서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때를 거라는 걸 알았고 박선희는 침대에 눕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갔고 밤 11시가 됐으며 복도의 불이 꺼졌고 교도관이 마지막 순찰을 돌고 갔다. 박선희는 여전히 침대에 앉아 있었고 어둠 속에서 자신의 호흡 소리만 들렸으며 손바닥에 땀이 났다. 무서워? 스스로에게 물었고 대답은 의외였다. 아니, 무섭지 않았고 오히려 뭔가 기다려지는 기분이었으며 이상한 애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 2시가 됐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아주 조용한 발소리였지만 박선희는 들을 수 있었으며 점점 가까워지다가 자신의 방문 앞에서 멈췄다. 문이 열렸다. 김미란과 3명의 일당이 들어왔고 김미란이 자고 있나? 라고 속삭였지만 박선희는 침대에 앉아 있었으며 김미란은 잠깐 놀란 듯 멈칫했다. 안 자고 뭐해? 김미란이 물었고 박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으며 김미란은 그래, 어차피 깨울 생각이었는데 잘 됐네라며 다가왔다. 오늘은 제대로 가르쳐 줄게. 김미란이 말하며 박선희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박선희가 움직였다. 김미란의 손목을 잡았는데 그 동작이 너무 빨라서 김미란은
뭐가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른 채 손목이 비틀렸고 으악 하는 비명이 나왔다. 박선희는 김미란의 손목을 꺾으며 아래로 눌렀고 김미란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으며 야 놔 라고 소리쳤지만 박선희는 놓지 않았다. 뭐야? 옆에 있던 재소자 하나가 당황하며 박선희에게 달려들었지만 박선희는 김미란의 손목을 놓으며 몸을 돌렸고 그 재소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으며 재소자는 아야 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나머지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는데 박선희는 한 명의 어깨를 쳐서 벽에 부딪히게 만들었고 다른 한 명은 팔을 잡아 등 뒤로 꺾었으며 으악 하는 신음소리가 났다. 모든 게 10초도 안 걸렸다. 네 명이 바닥과 벽에 쓰러져 있었고 박선희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으며 숨이 거칠게 몰아쳐 나왔다. 김미란이 손목을 부여잡고 박선희를 쳐다봤는데 눈빛에는 분노보다 공포가 섞여 있었고 너 뭐야? 라고 물었다. 박선희는 대답하지 않았고 다만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으며 나가요라고 말했다. 김미란과 세 명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방을 나가기 전 김미란이 박선희를 돌아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복도로 사라졌다. 문이 닫혔다. 박선희는 그제야 침대에 주저앉았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으며 손이 떨렸다.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그 생각이 들었고 자신의 손을 쳐다봤는데 손목이 욱신거렸으며 15년 전 몸이 아직 기억하고 있었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시원했고 오랜만에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았으며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박선희는 창밖을 봤는데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고 새벽이 오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예전의 박선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제 뭔가 달라질 거라는 것. 박선희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이 들었으며 새벽 5시쯤 깨어났을 때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됐을 때 박선희는 식당으로 나갔고 다른 재소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며 저 사람이 김미란을 어떻게 된 거래? 그 같은 말들이 들렸다. 김미란은 저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박선희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으며 옆에 앉은 일당들도 박선희를 피하는 눈빛이었다. 박선희는 배식을 받아 자리에 앉았고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밥이 넘어갔으며 주변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세면장에 갔을 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는데 눈빛이 달라져 있었고 이게 진짜 나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질문도 떠올랐다. 이제 어떻게 될까? 그 답은 아무도 몰랐고 박선희 자신도 몰랐으며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 다음 날 아침 교도소는 달라져 있었다. 박선희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재소자들이 길을 비켰고 작업장에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겼으며 점심시간에 식당에 앉으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김미란은 사흘 동안 박선희를 피해 다녔고 그녀의 일당들도 마찬가지였으며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다. 나흘째 되는 날 한 재소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는데 선희 언니, 영치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었고 박선희는 언니 아니에요. 그냥 선이라고 불러요라고 말했지만 재소자는 아니에요. 언니세요라고 고집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세탁실 작업반장이 박선희에게 편한 일만 시키기 시작했고 식당에서는 배식을 더 많이 퍼주었으며
교도관들조차 박선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하지만 박선희는 편하지 않았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꿈속에서 김미란의 손목을 꺾는 순간이 반복됐으며 깨어나면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원한 게 이게 아닌데. 2주일째 되는 날 박선희는 면회실 앞을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췄고 유리창 너머로 다른 재소자가 가족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갑자기 딸 생각이 났다. 지은이는 이제 결혼 준비하고 있겠지.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박선희는 복도를 빠르게 걸어 자기 방으로 돌아갔으며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통장을 꺼내봤는데 잔액 7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이 돈을 지켰는데 뭐가 달라졌지? 라는 질문이 떠올랐지만 답은 없었다. 그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박선희는 김미란과 마주쳤는데 복도 끝에서 김미란이 서 있었고 피할 수 없었으며 박선희는 천천히 다가갔다. 김미란은 박선희를 보자 몸이 굳었지만 도망가지는 않았고 박선희가 가까이 오자 뭐야? 라고 물었으며 박선희는 멈춰섰다. 미안해요. 박선희가 말했고 김미란은 눈을 크게 떴으며 라고 되물었다. 그날 밤일 미안해요. 너무 심하게 했어요. 박선희가 말했지만 김미란은 비웃었다. 미안하긴 뭘 미안해. 넌 이겼잖아.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참을 수 없었을 뿐이에요. 박선희가 말했고 김미란은 잠깐 말이 없다가 너 뭐야 진짜? 라고 물었으며 박선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직 경찰이야? 아니면 군대 출신? 김미란이 물었고 박선희는 고개를 저었으며 그냥 옛날에 비슷한 일 했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라고만 말했다. 김미란은 박선희를 한참 쳐다보다가 너 여기서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아? 라고 물었고 박선희는 무슨 뜻이에요? 라고 되물었다. 다들 너한테 잘 보이려고 하겠지. 근데 그게 진짜일 것 같아? 다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김미란의 말에는 씁쓸함이 섞여 있었고 박선희는 나도 알아요라고 대답했으며 김미란은 어깨를 으쓱하고 지나갔다. 그날 밤 박선희는 침대에 누워 김미란의 말을 떠올렸는데 다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라는 말이 맞았고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으며 그럼 나는 뭐지? 김미란이랑 똑같은 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달이 지났다. 박선희는 여전히 조용히 지냈고 다른 재소자들은 여전히 그녀를 피했으며 김미란과는 더 이상 마주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세탁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재소자가 다가와 언니, 저 다음 달에 출소해요라고 말했고 박선희는 축하해요라고 대답했으며 재소자는 나가면 뭐 하죠? 갈 데도 없는데라고 물었다. 박선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고 그 재소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언니는 나가면 갈 데 있어요? 라고 물었으며 박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없어요. 딸 있잖아요. 딸은 나를 안 만나줄 거예요. 박선희가 말했고 재소자는 그럼 우리 똑같네요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슬펐다. 그날 밤 박선희는 창밖을 보며 나는 뭘 위해 여기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고 70만 원을 지켰지만 줄 사람도 없었으며 힘을 얻었지만 외롭기만 했고 1년 반 후 나가도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선희는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고 70만 원이라는 숫자를 한참 보다가 서랍에 다시 넣었으며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복도에 발소리만 울렸고 어디선가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으며 박선희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중얼거렸지만 답은 없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싸움이 났다.
젊은 재소자 둘이 배식 순서 문제로 다투다가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머리채를 잡았고 식판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으며 교도관이 호루라기를 불었지만 둘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박선희가 일어나 그들 사이로 걸어갔고 그만해요라고 말했으며 두 재소자는 박선희를 보자 손을 놓았고 죄송해요, 언니라며 뒤로 물러났다. 교도관이 박선희 씨, 고맙습니다라고 말했고 박선희는 대답 없이 자리로 돌아왔지만 밥맛이 없었다. 내가 교도관 일을 왜 하고 있지? 그날 밤 박선희가 방에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구세요? 라고 묻자 나 김미란이야 라는 대답이 들렸으며 박선희는 문을 열었다. 김미란이 들어와 문을 닫았고 침대 끝에 앉으며 얘기 좀 하자라고 말했으며 박선희는 무슨 얘기요? 라고 물었다. 너 여기서 뭐 하려고? 무슨 뜻이에요? 아까 식당에서 싸움 말린 거. 넌 재소자야. 교도관 아니야. 김미란이 말했고 박선희는 그냥 보기 안 좋아서요라고 대답했지만 김미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착한 사람 코스프레하고 싶은 거야. 근데 말이야. 김미란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계속했다. 여기선 착한 사람 노릇해봤자 소용없어. 나가면 다 똑같아.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박선희가 물었고 김미란은 웃었다. 나는 원래 이래. 밖에서도 이렇게 살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사는 거지. 근데 너는 달라. 너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같아. 근데 그게 통하지 않아서 여기 온 거고. 김미란의 말이 가슴을 찔렀고 박선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으며 김미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생각해봐. 넌 여기서 뭐가 되고 싶은 거야? 라고 말하고 나갔다. 문이 닫혔고 박선희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으며 나는 뭐가 되고 싶은 거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후 작업장에서 한 재소자가 박선희에게 다가와 언니,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었고 무슨 일인데요? 라고 박선희가 묻자 재소자는 영치금이 떨어져서 생필품을 못 사는데 5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다. 박선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알았어요. 저녁에 줄게요라고 말했고 재소자는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날 저녁 또 다른 재소자가 왔고 언니 저도 좀 이라고 말했으며 그 다음 날에는 3명이 더 왔다. 일주일 만에 박선희의 통장에서 20만 원이 빠져나갔고 잔액은 50만 원이 됐으며 박선희는 이게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미란이 돈을 뺏어갔을 때와 지금 자발적으로 빌려주는 것과 결과는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박선희가 세면장에서 세수하고 있을 때 거울 너머로 누군가 보였고 김미란이었다. 요즘 바쁘더라. 김미란이 웃으며 말했고 박선희는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으며 김미란은 돈 빌려달라는 애들 많지? 라고 말했다. 어떻게 알아요? 여기선 다 알아. 너 벌써 20만 원 나갔다며? 박선희는 대답하지 않았고 김미란은 세면대에 기대며 말했다. 말했잖아. 결국 똑같다고. 나는 힘으로 뺏었고 넌 착한 척하면서 빌려주는 거지. 근데 그 돈 다시 받을 것 같아? 받을 거예요. 진짜? 여기 있는 애들이 돈 갚을 것 같아? 출소하면 연락도 안 할 텐데. 김미란이 비웃었고 박선희는 할 말이 없었으며 김미란은 어깨를 으쓱하고 나갔다. 그날 밤 박선희는 통장을 꺼내봤고 50만 원이라는 숫자를 한참 쳐다봤으며 2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돈을 빌려간 재소자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지만 그들이 진짜 갚을 거라고 믿는 자신을 발견했고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선희는 통장을 서랍에 넣으며 이제 더 이상 안 빌려줘야지라고 다짐했지만 다음 날 또 누군가 찾아왔고 언니 정말 급해요라는 말에 또 5만 원을 빌려줬다. 한 달이 지나자 통장 잔액은 30만 원이 됐고 박선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웃음이 났다. 결국 긴밀한 말이 맞았네. 딸에게 주려고 모았던 150만 원 중 120만 원이 사라졌고 남은 건 30만 원뿐이었으며 김미란에게 빼앗긴 것과 스스로 나눠준 것 결과는 똑같았다.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고 박선희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으며 복도의 발소리만 울렸다. 박선희의 출소일까지 3개월이 남았을 때 교도관이 출소 준비 상담 받으러 오세요라고 말했고 박선희는 상담실로 갔다. 상담사는 중년 여성이었고 출소하면 어디로 가실 예정이세요? 라고 물었으며 박선희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라고 대답했다. 가족은요? 연락 안 돼요. 직업은요? 찾아봐야죠. 상담사는 서류를 넘기며 재소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박선희는 고개를 저었고 상담은 10분 만에 끝났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박선희는 3개월 후 나는 어디로 가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지만 답이 없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김미란이 박선희 맞은편에 앉았고 너 3개월 남았다며? 라고 물었으며 박선희는 응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나가면 뭐 할 거야? 몰라. 딸한테 갈 거야? 박선희는 대답하지 않았고 김미란은 이미 결혼했겠네. 아기도 생겼을까? 라고 말했으며 박선희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나는 아직 1년 반 남았어. 김미란이 말했고 나가도 갈 데 없긴 마찬가지지만이라고 덧붙였으며 박선희는 김미란을 쳐다봤다. 당신도 가족 없어요? 있긴 한데 연락 안 한 지 5년 됐어. 동생 하나 있는데 내가 들어올 때 2년 끊자고 했거든. 김미란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쓸쓸했고 박선희는 그럼 나가서 뭐 할 건데요? 라고 물었으며 김미란은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다시 들어올 수도 있지. 여기가 더 편할 때도 있거든. 그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었고 박선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으며 김미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 통장에 돈 얼마 남았어? 30만 원. 쯧쯧. 150만 원이 3개월 만에 30만 원. 나보다 못하네. 김미란이 비웃으며 갔고 박선희는 혼자 남아 식판을 들여다봤으며 정말 나보다 못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 후 박선희는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주저앉았고 동료 재소자가 언니 괜찮아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의무실로 옮겨졌고 의사가 언제부터 밥을 제대로 안 드셨어요? 라고 물었으며 박선희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영양실조 초기 증상이에요. 제대로 먹어야 해요. 의사가 말했지만 박선희는 식욕이 없었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으며 천장을 보며 이제 정말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다. 그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김미란이 들어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으며 이거 먹어라고 말하며 라면 봉지를 내밀었다. 왜요? 의무실 갔다 왔다며. 밥 안 먹으면 죽어. 김미란이 말했고 박선희는 당신이 왜? 라고 물었으며 김미란은 짜증난 듯 그냥 먹으라니까라고 말했다. 박선희는 라면을 받아들었고 김미란은 물 끓여라며 침대 맞은편에 앉았으며 둘은 말없이 라면을 끓여 먹었다.
너 진짜 나가면 어디로 갈 거야? 김미란이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물었고 박선희는 모른다니까요라고 대답했으며 김미란은 딸한테 가봐라고 말했다. 안 받아줄 거예요. 그래도 가봐. 안 가면 평생 후회해. 김미란이 말했고 박선희는 당신은요? 동생한테 갈 거예요? 라고 물었으며 김미란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안 가. 그 애는 나 없이도 잘 살 거야. 그럼 혼자 사는 거예요? 응. 김미란이 대답했고 둘은 말없이 라면을 다 먹었으며 김미란이 일어서며 내일부터 밥 먹어. 안 그러면 내가 억지로라도 먹일 거야라고 말하고 나갔다. 문이 닫혔고 박선희는 빛나면 그릇을 들여다보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밥을 챙겨주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김미라는 이틀에 한 번씩 박선희 방에 와서 뭔가를 먹였고 라면일 때도 있었고 과자일 때도 있었으며 말은 없었지만 박선희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출소 2달 전 박선희는 김미란에게 왜 저한테 이래요? 라고 물었고 김미란은 그냥이라고만 대답했으며 박선희가 그냥은 없잖아요라고 다시 묻자 김미란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너 여기 처음 왔을 때 나한테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았잖아. 그게 신기했어. 그게 뭐가 신기해요? 여기 있는 애들은 다 금방 무너져. 근데 넌 달랐어. 딸 생각하면서 버텼잖아. 김미란이 말했고 나는 그런 거 없거든. 누굴 위해서 참아본 적이라고 덧붙였으며 박선희는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미안했어. 김미란이 작게 말했고 박선희는 뭐가요? 라고 물었으며 김미란은 내 돈 뺏은 것도 때린 것도라고 대답했다. 박선희는 잠깐 김미란을 쳐다보다가 저도 미안해요. 손목 꺾은 거라고 말했고 김미란은 웃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긴. 둘은 웃었고 처음으로 편하게 웃었으며 박선희는 이상하다. 이 사람이랑 친구가 되다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 나가면 나한테 편지 써줘. 김미란이 말했고 박선희는 알았어요 라고 대답했으며 김미란은 거짓말하지 마. 다들 그렇게 말하고 안 써라고 말했지만 박선희는 진짜 쓸게요라고 약속했다. 그날 밤 박선희는 침대에 누워 2년 동안 여기서 유일하게 얻은 게 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웃음이 났지만 슬펐다. 출소 전날 밤 박선희는 짐을 쌌다. 수감복을 벗고 들어올 때 입었던 옷을 꺼냈는데 2년 전 옷이라 낡아 있었고 냄새도 났지만 다른 옷은 없었으며 통장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잔액은 25만 원이었다. 150만 원이 25만 원. 박선희는 통장을 가방에 넣으며 딸한테 줄 생각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고 가방을 닫고 침대에 앉아 방 안을 둘러봤다. 2평도 안 되는 이 좁은 공간에서 2년을 살았고 처음엔 숨이 막혔지만 지금은 익숙했으며 내일이면 여기를 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두려웠다. 밤 9시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김미란이었다. 짐 다 쌌어? 응. 김미란은 들어와 침대에 앉았고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으며 이거라고 말하며 박선희에게 건넸다. 뭐예요? 열어봐. 박선희가 봉투를 열자 안에 5만 원이 들어있었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으며 김미란은 나가면 쓸 데 많잖아. 첫날 밥값이라도 되게라고 말했다. 받을 수 없어요. 박선희가 돌려주려 하자 김미란은 손을 저으며 그냥 받아. 내가 내 손목 꺾었을 때 병원비라고 생각해라고 웃었다. 박선희는 돈을 쥐고 한참을 말이 없다가 고마워요라고 작게 말했고 김미란은 편지 쓰라고 했지? 라고 물었으며 박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쓸 거야? 쓸게요. 거짓말. 진짜요.
둘은 웃었고 김미란이 말했다. 너 딸한테 갈 거지? 박선희는 대답하지 않았고 김미란은 가봐.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해라고 다시 말했으며 박선희는 받아줄까요? 라고 물었다. 모르지. 근데 안 가보면 평생 모르잖아. 김미란의 말이 맞았고 박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김미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살아. 김미란이 말하고 문을 향해 걸어가려는데 박선희가 미란 씨라고 불렀고 김미란은 돌아봤다. 당신도 잘 살아요. 1년 반 후에 김미란은 웃으며 나는 또 들어올 수도 있어라고 말했지만 박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들어오지 마요. 밖에서 잘 살아요. 김미란은 잠깐 박선희를 쳐다보다가 그래라고 말하고 나갔으며 문이 닫혔다. 박선희는 침대에 앉아 김미란이 준 5만 원을 쳐다봤고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으며 2년 동안 나는 뭘 배운 걸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힘으로 이겼지만 외로웠고 돈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잃었으며 착하게 살려 했지만 바보가 됐고 유일하게 남은 건적이었던 사람과의 우정이었다. 아이러니하네. 박선희는 웃었고 가방에 5만 원을 넣었으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교도관이 박선희 씨 출소 준비하세요라고 말했고 박선희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들었으며 방문을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몇몇 재소자들이 언니 잘 가세요 밖에서 잘 사세요라고 인사했고 박선희는 고개를 숙여 담례했으며 저 멀리 김미란이 서 있었다. 김미란은 손을 흔들었고 박선희도 손을 흔들었으며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다. 출소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고 지문 확인과 서류 작성을 마치자 철문이 열렸으며 박선희는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갔다. 햇빛이 눈부셨고 2년 만에 보는 바깥 공기는 차가웠으며 교도소 정문 앞에서 박선희는 멈춰 섰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마중 나온 가족도 없었으며 박선희는 가방을 든 채로 서 있었다. 핸드폰을 꺼냈는데 2년 동안 꺼져 있었던 핸드폰이 켜지는데 시간이 걸렸고 화면에 날짜가 떴다. 딸 지은이가 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나 있었다. 박선희는 딸의 번호를 한참 보다가 전화를 걸지 않았고 대신 주소록을 뒤적이다가 멈췄으며 집은 이미 정리했고 갈 곳이 없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박선희는 이제 어디로 가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고 답은 하나뿐이었다. 딸에게. 박선희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보며 받아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김미란의 말이 떠올랐다. 안 가보면 평생 모르잖아. 박선희는 눈을 감았고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으며 2년 만에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롭지 않았다. 버스에서 내려 박선희는 딸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 섰다. 2년 전 결혼한다고 했을 때 들었던 주소였고 25층짜리 새 아파트였으며 정문 앞에서 박선희는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가야 하나? 경비실을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에서 내렸으며 1403호 앞에서 박선희는 발걸음을 멈췄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손을 멈췄고 지금 누르면 뭐라고 말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초인종을 눌렀다. 벨이 울렸고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으며 문이 열렸다. 딸 지은이가 서 있었는데 예전보다 살이 쪘고 머리를 짧게 잘랐으며 순간 박선희를 알아보지 못하는 표정이었다가 눈이 커졌다. 엄마, 지은아. 박선희가 작게 말했고 지은이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으며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누구야? 아, 아무도 아니에요. 지은이가 황급히 대답했고
박선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며 지은이가 문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았다. 엄마, 왜 여기 와요? 지은아, 엄마 출소했어. 보고 싶어서. 전화도 안 하고 왜 갑자기 와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박선희는 전화하면 안 받을 것 같아서라고 말했으며 지은이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저 지금 애기 있어요. 뭐? 임신 7개월이에요.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고 남편도 있고 지금 엄마 오시면 곤란해요. 지은이가 말했고 박선희는 그래도 잠깐이라도 라고 말하려 했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시어머니가 엄마 얘기 전혀 모르거든요. 친정엄마 안 계신 줄 알아요. 지은아.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살아야 해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박선희를 바라보는 눈빛은 단호했고 박선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럼 나중에라도. 나중에도 안 돼요. 출산하고 육아하면 더 바빠요. 엄마, 그냥 엄마 인생 사세요. 지은이가 말을 끝내고 문을 열려는데 박선희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라도 받아. 뭔데요? 30만 원이야. 엄마가 줄 수 있는 거 이게 전부야. 지은이는 봉투를 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저희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엄마, 진짜 가세요. 남편 나와요. 지은이가 다급하게 말하고 문 안으로 들어갔으며 문이 닫혔고 박선희는 복도에 혼자 남았다. 박선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봉투를 쥔 손이 떨렸으며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아파트를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봉투를 쳐다봤다. 2년 동안 뭘 한 거지? 딸을 위해 돈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받지 않았고 2년을 버텼지만 달라진 건 없었으며 박선희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바람이 불었으며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제 뭐 하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살아야 한다는 것. 박선희는 벤치에서 일어났고 가방을 들었으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 정하지 않은 채로. 다만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진 않았다. 며칠 후 박선희는 고시원 방을 얻었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으며 첫 월급을 받았을 때 편지지를 샀다. 김미란에게 편지를 썼다. 미란 씨, 잘 지내요? 나는 지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딸한테 갔었는데 못 만났어요. 근데 괜찮아요. 나는 그냥 살아요. 당신도 나오면 연락해요. 밥 한번 먹어요. 편지를 붙이고 박선희는 편의점으로 출근했으며 야간 손님을 받고 물건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쉬는 시간에 창밖을 보며 박선희는 이게 내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슬프지 않았다. 그냥 그런 거였다. 한 달 후 김미란에게서 답장이 왔고 나도 잘 지내. 너 편의점 어디야? 나중에 나가면 진짜 밥 먹으러 갈게라고 적혀 있었으며 박선희는 웃었다. 그날 밤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박선희는 통장을 꺼내봤고 첫 월급 150만 원이 들어와 있었으며 잔액은 175만 원이었다. 다시 시작이네. 박선희는 통장을 넣고 창밖을 봤으며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만 켜져 있었다. 어디선가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새벽이 오고 있었으며 박선희는 계산대 앞에 서서 다음 손님을 기다렸다. 그게 전부였다.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었다면 꼭 댓글로 점수를 남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100점, 너무 재미없었다면 50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